SK하이닉스 10배, 엔비디아 15배. 이 두 기업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병목을 쥐고 있었습니다. AI가 폭발하는데 GPU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터졌습니다. GPU는 풀렸는데 이번엔 HBM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터졌습니다. 병목은 항상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하나가 풀리면 다음 병목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병목을 쥔 기업에 돈이 몰립니다. 지금 다음 병목이 어디인지 오늘 총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잡고 갈게요. 2022년 11월 챗GPT가 출시됐습니다. 출시 5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 2개월 만에 1억 명을 돌파했어요. IT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서비스가 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AI 치킨 게임이 시작됐어요. 뒤처지면 나고 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모든 빅테크가 AI에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AI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데이터 센터입니다. AI는 데이터 센터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학습도 데이터 센터에서 하고 서비스도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갑니다. 챗 GPT 한번 질문할 때마다 데이터 센터 어딘가에서 GPU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AI 수요는 폭발하는데 데이터 센터는 하루아침에 안 지어져요. 돈이 있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CBR이 조사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평균 건설 기간이 과거 2년에서 지금은 3년으로 늘었습니다. 건물만 짓는 게 아니에요. 전기를 끌어와야 하고 변압기를 설치해야 하고 냉각각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병목이 생깁니다. 수요는 터지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요. 2023년 첫 번째 병목은 GPU였습니다. 챗 GPT가 터지자마자 모든 기업이 GPU를 사재기하기 시작했어요. AI를 학습시키려면 GPU가 필요하거든요. 수천 개, 수만 개의 GPU를 클러스터로 묶어서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GPU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엔비디아 하나였어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한정돼 있으니까 가격이 미쳤습니다. H백 하나에 4천만 원, 그것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엔비디아 주가가 2022년 저점 12달러에서 지금 18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15배예요. 시가총액 4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됐습니다. 병목을 진 기업에 돈이 몰린 겁니다. GPU 공급이 어느 정도 풀리자 다음 병목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HBM이에요. HBM이 뭐냐면요,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GPU 옆에 붙어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주고받는 메모리예요. AI 연산은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GPU가 아무리 빨라도 메모리가 느리면 성능이 안 나옵니다. 문제는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세계에 딱 3곳뿐이에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런데 기술 격차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HBM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SK하이닉스가 57%, 삼성전자가 22%, 마이크론이 21%입니다. SK하이닉스가 압도적 1위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SK하이닉스 주가가 7만 3천 원에서 74만 원이 됐습니다. 10배예요. 장중에는 78만 8천 원까지 찍으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맥쿼리 증권은 목표 주가를 112만 원까지 제시했어요. HBM이라는 병목을 쥐고 있으니까 돈이 몰린 거예요. 이번 CES 2026에서 젠슨 황이 또 병목을 짚었습니다. 이번엔 메모리 전체예요. 젠슨 황이 뭐라고 했냐면요, AI 인프라 확장의 핵심 변수는 메모리 병목 현상이다. HBM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일반 D램 그리고 낸드까지 언급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AI 모델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GPT-4보다 GPT-5가 크고 앞으로 나올 모델들은 더 커질 겁니다. 그러면 학습시킬 데이터도 많아지고 서비스할 때 저장해야 할 데이터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HBM은 빠르긴 한데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HBM에 다 못 담는 데이터는 일반 D램으로 가고, 그래도 안 되면 SSD로 가야 해요.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냐면요, AI 서버 확산으로 기업용 SSD와 낸드 수요가 급증하면서 웨이퍼 단계에서 공급 병목이 생기고 있어요. D램과 낸드 가격이 6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HDD 납기일이 1년 이상 늘어나고 SSD도 공급 부족이 심해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GPU 대란 다음, HBM 대란 다음은 스토리지 대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반도체 얘기였어요. GPU, HBM, SSD 이건 공장을 더 짓고 생산을 늘리면 어떻게든 해결이 됩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돈을 쏟으면 공급이 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AI 수요가 계속 폭발하면 반도체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 반도체를 돌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물리적인 인프라가 필요해요. 여기서 진짜 병목이 나타납니다. 돈이 있어도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에요. 변압기 리드 타임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거에는 30주에서 40주였는데 지금은 120주 이상입니다. 대형 변압기는 더 심해요. 4년에서 6년까지 걸립니다. 지금 주문하면 2030년에나 받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건물은 다 지었는데 변압기가 없어서 전기를 못 넣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음 병목입니다. 반도체를 넘어서 인프라로 병목이 이동하고 있어요. 인프라 병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전력, 온사이트 발전, 변압기, 냉각, 광통신.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전력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일반 데이터 센터는 렉당 10에서 15kW를 씁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렉당 100kW가 필요해요. 거의 10배입니다. IEA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2024년 415TWh에서 2030년 945TWh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일본 전체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송전망이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국내만 봐도 수도권 AI 데이터 센터 신규 건설 신청이 195건 들어왔는데 통과된 건 단 4건이에요. 허가율 2%입니다. 전력 공급이 안 돼서 허가를 못 내주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전력망에는 약 1테라와트 규모의 전력 연결 요청이 적체돼 있어요. 대기 기간만 평균 5년입니다. 돈이 있어도 전기를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송전망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아예 데이터 센터 옆에 발전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병목이자 새로운 투자 기회예요. 온사이트 발전입니다. 온사이트 발전이 뭐냐면요. 전력망 연결 없이 데이터 센터 부지 내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송전망 병목을 우회하는 거죠. 블룸에너지가 발표한 2025년 데이터 센터 전력 보고서에 따르면요. 2030년까지 전체 데이터 센터의 약 30%가 온사이트 발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전망입니다. 27%는 아예 100% 온사이트 전력으로만 운영될 거라고 해요. 지금은요. 완전 온사이트가 1%, 부분 온사이트가 13% 수준입니다. 여기서 30%까지 간다는 건 엄청난 성장이거든요. 왜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냐면요. 향후 5년 내 35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발생할 건데 기존 송전망으로는 절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직접 나섰어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일론 머스크의 xAI가 멤피스에 짓고 있는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 아시죠? 세계 최대 규모의 AI 클러스터예요. 여기에 GPU가 20만 개 이상 들어갑니다. 문제는 전력이었어요. 송전망 연결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xAI가 뭘 했냐면요. 이동식 가스 발전기를 대량으로 들여왔습니다. 500메가와트 이상 규모예요. 4개월 만에 데이터 센터를 가동시켰습니다. 이게 IoT 전략이에요. Bring your own generation. 자기 발전기를 직접 가져오는 거죠. 이 전략이 지금 업계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온사이트 발전에는 크게 3가지 기술이 있어요. 가스터빈, 연료전지, 그리고 SMR입니다. 각각 특징이 다릅니다. 먼저 가스터빈이에요. 가장 빠르게 대용량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버노바가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쉐브론과 손잡고 최대 4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전용 발전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지멘스 에너지도 가스터빈 판매가 2024년 100대에서 2025년 194대로 거의 2배 늘었어요. 문제는요. 가스터빈도 지금 쇼티지입니다. 수요가 너무 많아서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스 엔진 수요까지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료전지예요. 블룸에너지가 대표 기업입니다. 연료전지의 장점이 뭐냐면요. 설치가 빠릅니다. 천연가스 인프라만 있으면 6개월 안에 전력 공급이 가능해요. 가스터빈보다 다 조용하고 효율도 높습니다. 블룸에너지 주가가 2025년에 1년 만에 300% 넘게 올랐어요. 온사이트 발전 수요가 폭발하면서 수혜를 본 거죠. 세 번째는 SMR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예요. 이건 장기 플레이입니다. SMR은 2030년 이후에나 상업화가 본격화돼요. 하지만 빅테크들이 지금부터 베팅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뉴스 보셨어요? 메타가 역대급 원자력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메타가 오클로, 테라파워, 비스트라 세 회사와 계약을 맺었어요. 총 6.6기가와트 규모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 기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원자력 에너지 구매 계약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쓰리마일 아일랜드 원전을 재가동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0년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이에요. 아마존은 엑스에너지와 손잡고 최대 5기가와트 규모의 SMR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SMR 스타트업 카이로스 파워와 계약을 맺었죠. 왜 빅테크들이 원자력에 몰리는지 아세요?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대용량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건 원자력밖에 없거든요. 태양광은 밤에 안 되고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안 돼요. AI 데이터 센터는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합니다. SMR 시장이 2024년 약 60억 달러에서 2035년 5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에요. 연평균 20% 이상 성장입니다. 정리하면요. 온사이트 발전은 단기, 중기, 장기 세 가지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기는 가스터빈과 연료전지예요. 지금 당장 전력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보노바, 지멘스 에너지, 블룸에너지가 수혜주죠. 중기는 가스터빈 확대와 배터리 저장 시스템이에요. XAI 콜로서스에는 테슬라 메가팩 420기가 설치됐습니다. 장기는 SMR입니다. 2030년 이후 본격화되는데 지금부터 선점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뉴스케일, 오클로,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사이트 발전 시장 전체로 보면요. 2024년 4기가와트에서 2035년 123기가와트로 30배 이상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게 새로운 병목이자 새로운 기회예요. 세 번째 병목은 변압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리드타임이 120주 약 3년입니다. 대형 변압기는 더 심각해요. 4년에서 6년까지 걸립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요. 변압기는 수작업 공정이 많습니다. 대형 변압기 하나 만드는데 숙련 기술자가 수개월씩 작업해야 해요. 공장 자동화가 어려운 분야거든요. 미국 상황을 보면요. 송전선과 변압기의 약 70%가 25년 이상 된 노후 설비입니다. 변압기 평균 수명이 30년인데 대부분이 교체 시기를 맞은 거예요.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 수요까지 겹치면서 수급 불균형이 극심해졌습니다. 코트라 조사에 따르면 미국 변압기 리드 타임이 계속 늘어나서 일반 변압기는 최대 32개월, 대형 변압기는 120주에서 210주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500kV급 초대형 변압기는 4년에서 6년이에요. 이게 왜 한국 기업한테 기회냐면요. 미국 내 변압기 생산 능력이 수요를 못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2019년 이후 중대형 변압기 수요는 23% 증가했는데 미국 내 생산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한국산 변압기가 미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의 초고압 변압기 대미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어요. 미국향 전력기기 수출 전체로 보면 전년 대비 30.5% 증가한 26억 5천만 달러입니다. 지금 한국 변압기 빅3의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해요.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세 회사 합산 수주 잔고가 3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3년에서 4년치 일감이에요. 일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주문을 더 못 받는 상황입니다. 회사별로 보면요. 효성중공업이 수주 잔고 13조 8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HD현대일렉트릭이 10조 원, LS일렉트릭도 대규모 잔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 9월에 2,700억 원 규모의 765kV급 초고압 변압기 계약을 따냈어요. 미국 텍사스 최대 전력회사에 공급하는 계약입니다. 북미 변압기 시장 전체로 보면요.
2024년 181억 달러에서 2034년까지 연평균 7.3%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중요한 건 이 시장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변압기 공장 하나 짓는데 2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숙련 기술자 양성에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선점 효과가 최소 3년에서 5년은 지속될 겁니다. 네 번째는 냉각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병목이에요. 이번 CES에서 젠슨 황이 냉각에 대해서도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45도 온수로 냉각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칠러가 필요 없습니다. 이 말에 냉각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칠러가 필요 없다는 건 냉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냉각 방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공능식에서 수랭식으로, 냉수에서 온수로. 왜 냉각이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AI 반도체 발열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H100 GPU 하나가 700W를 소비해요. 블랙웰 B200은 1000W를 넘습니다. 곧 나올 베라 루비는 단일 가속기 기준 1000W를 훌쩍 넘길 거라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기존 공랭 방식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GPU 1개당 1000W를 소모하는 8개 GPU를 공랭으로 냉각하려면 16급 대형 셰시와 거대한 히트싱크가 필요합니다. 공간 효율이 크게 떨어지죠. 게다가 팬을 돌리는 데만 전체 전력의 15에서 20%가 소모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렉당 전력 밀도가 100kW를 넘어요. 일반 데이터 센터의 10배 수준이죠. 이 정도 열을 공기로 식히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액체 냉각으로 전환이 시작됐어요. 액체 냉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랭식과 액침 냉각이에요. 수랭식은 GPU에 직접 냉각 블록을 부착해서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방식입니다. CDU라고 하는 냉각수 분배 장치가 핵심 부품이에요.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최근 AI 서버 전용 CDU 2종을 출시했고 LG전자도 CDU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액침 냉각은 아예 서버 전체를 특수 냉각액에 담가버리는 방식이에요. 더 극단적이지만 냉각 효율은 최고죠. 수행식 장점이 뭐냐면요. 공랭 대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를 최대 40%까지 줄입니다. 냉각 효율이 좋으니까 팬을 천천히 돌릴 수 있어서 소음도 적어요. 같은 공간에 더 많은 GPU를 넣을 수 있으니까 공간 효율도 올라갑니다. 시장 규모를 보면요. 데이터 센터 액체 냉각 시장이 2025년 28억 4천만 달러에서 2032년 211억 5천만 달러로 성장합니다. 연평균 성장률 33.2%예요. 엄청난 속도죠. 액침 냉각 시장만 따로 보면요. 2025년 26억 4천만 달러에서 2034년 165억 5천만 달러로 성장합니다. 연평균 22.6% 성장이에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7년이 되면 신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50% 이상이 액체 냉각을 채택할 전망이에요. 지금은 소수지만 2에서 3년 안에 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루빈 플랫폼은 80% 이상이 액체 냉각 설계예요. 앞으로 나올 AI 서버는 거의 다 액체 냉각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수혜 기업은 어딜까요? 글로벌로는 버티브, 슈나이더 일렉트릭, 엔벤트가 선두입니다. 버티브는 2024년 12월에 중국 액체 냉각 기업 비옥신의 기술을 인수했어요. 시장 선점에 나선 거죠. 국내는 LG전자가 CDU를 개발했고 SKM무브가 냉각 플루이드 설계와 액침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냉각은 단순히 열을 식히는 게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성능과 효율을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예요. 여기서 병목이 생기면 GPU가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병목은 광통신입니다. 이건 아직 많이 안 알려졌는데 곧 터질 영역이에요. 지금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데이터 전송은 대부분 구리 케이블로 합니다. 근데 AI 연산량이 폭발하면서 구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요. 왜 구리가 문제냐면요. 대역폭을 높일수록 발열과 저항이 증가합니다. 신호 손실이 발생하죠. 800Gbps에서 1.6Tbps 이상의 고대역폭은 구리로는 사실상 감당이 안 돼요. 더 심각한 건 거리 문제입니다. 224G 속도 대역에서 구리 케이블은 신호 무결성을 유지하며 전송할 수 있는 거리가 고작 1m 이내로 줄어들어요. 서버와 스위치를 연결하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말했어요.
AI 모델 입출력의 99% 이상이 광자가 될 것이다. 다른 것은 꿈도 못 꾼다. 그래서 구리에서 광으로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광통신의 장점이 뭐냐면요. 압도적인 전송거리와 초고대역폭 그리고 작은 부피입니다. 전자가 구리선을 따라 이동할 때 발생하는 저항과 발열이 없어요. 같은 면적에서 훨씬 높은 대역폭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 CPO예요. 코패키지 옵틱스 광 오듈을 칩 패키지 안에 직접 통합하는 기술입니다. CPO의 효과가 엄청납니다. 엔비디아 발표에 따르면요. CPO를 적용하면 전력 효율이 3.5배 향상됩니다. 신호 무결성은 64배, 안정성은 10배 좋아져요. 설치 및 유지 보수도 30% 빨라집니다. 브로드컴도 CPO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기존 플러그형 모듈 대비 광학 전력 소비를 65% 줄이면서 링크 안정성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2026년 루빈부터 CPO 기반 광학 인터커넥트를 본격 적용해요. 퀀텀X 인피니밴드와 스펙트럼X 이더넷 스위치에 탑재됩니다. 젠슨 황은 GTC 2025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술이 데이터 센터의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이다. 시장 규모를 보면요. 800G 광트랜시버 출하량이 2025년에 60% 이상 성장할 전망입니다. 데이터 센터 광부품 시장 전체 매출이 2025년 160억 달러를 넘을 거예요.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입니다. CPO 시장만 따로 보면요. 연평균 42.9%로 성장해서 2031년 9억 6천만 달러 규모가 됩니다.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실리콘 포토닉스 시장이 2024년 21억 6천만 달러에서 2030년 96억 5천만 달러로 성장합니다. 연평균 29.5% 성장이에요. 라이카운딩은 AI 클러스터에서 쓰이는 LPO와 CPO 시장이 2024년 50억 달러에서 2026년 100억 달러 이상으로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잠깐 여기서 경쟁 구도를 짚어드릴게요. CPO 시장에서 브로드컴이 선두예요. 2025년 하반기에 CPO 기반 스위치 양산을 시작합니다. 엔비디아도 2026년부터 본격 적용하고요. TSMC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주요 고객사에 CPO 샘플을 제공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도 2027년 CPO로 TSMC를 추격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광통신 부품 쪽에서는 코이런트, 루멘텀, 마벨, IIVI가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정리하면요. 광통신은 AI 데이터 센터의 신경망이에요. 구리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빛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이 분기점이 될 겁니다. 여기서 패턴이 보이시나요? GPU, HBM, SSD, 그리고 지금은 전력, 온사이트 발전, 변압기, 냉각, 광통신. 병목은 항상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하나가 풀리면 다음 병목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병목을 쥔 기업에 돈이 몰립니다. GPU 병목 대 엔비디아가 15배 올랐고 HBM 병목 대 SK하이닉스가 10배 올랐습니다. 지금 인프라 병목이 시작됐어요. 특히 온사이트 발전은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2024년 4기가와트에서 2035년 123기가와트로 30배 성장이에요. 중요한 건 이 인프라 병목은 반도체보다 해결하기가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변압기 리드타임 3년에서 6년, 데이터 센터 건설 3년, SMR 상업화 5년 이상, 돈이 있어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병목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정리할게요. AI가 성장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반도체가 필요하고 반도체를 돌리려면 인프라가 필요해요. 병목은 GPU에서 시작해서 HBM으로 SSD로 그리고 이제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력, 온사이트 발전, 변압기, 냉각, 광통신 이 5가지가 지금 다음 병목이에요. 특히 온사이트 발전은 송전망 병목을 우회하는 핵심 솔루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 연료전지, SMR 3가지 트랙으로 빅테크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젠슨 황도 이번 CES에서 말했습니다. AI의 한계는 칩이 아니라 인프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5대 병목 각각의 수혜주를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전력, 온사이트 발전, 변압기, 냉각, 광통신 섹터에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